그 제가 이 질문 좀 드려볼까요? 어제 있었던 사실 서울 서부지법의 그 폭력 난입 사건. 이 사건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구속만큼이나 사실 좀 쇼킹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뜨는 기사들을 보니까 또 한 번 쇼킹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 가담해서 이제 구속된 분들의 네. 절반 이상 51%인가요? 네. 구속된 분들 중 절반 이상이 2030 세대의 남자분이래요. 네. 야, 이거는 어떻게 현상을 바라보는지 어쨌든 청년 정치인이니까 비슷한 또래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완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법원을 그 영상 많은 우리 뉴스엔지 시청자분들 보셨겠지만 네. 거의 법원을 초토화시켜 놨거든요. 뭐 막 창 깨고 예, 때려 부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다음에 네. 밀고 들어가고 경찰에 어쨌든 그 방어선을 뚫고 지나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난입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체력과 체격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젊은 2030의 젊은 남자 세대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뚫고 지나간 다음에 따라 들어오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극우 지지자가 됐든 어쨌든 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젊은 세대가 보면은 커뮤니티나 네. 이제 어떤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매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약간 심취해 있는 모습이지 않나. 그리고 지금 몇몇 젊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목받고 싶어 하고 네. 이런 것들을 해서 본인이 뭐 경찰에 연행되거나 조사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되게 어떻게 보면 훈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뭔가 해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인정받을 거다. 약간 인정욕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저는 복합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합리적이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반응하지 않는 2030 세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행된 사람들의 비율이 2030이 많을 뿐이지 절대 다수인 이제 젊은 세대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죠. 네.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약간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뭔가 그 폭력 사건에 이제 중심에 있었던 현행범들을 보면 뭔가 좀 종교 집단화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왜 이슬람교에 보면 뭔가 이제 자폭 테러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상급을 받는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도 약간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가 요 시점에서 좀 보고 싶은 건 그 지금 아시겠지만 그 주말 사이에 이준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백골단 사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백골단 사태를 너무 쉽게 넘어가서 이게 좀 이렇게 크게 화근이 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하는데 네. 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서부지법의 폭력 난입 사건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책임감이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안 하고 있죠. 네, 네, 네. 근데 이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선긋기를 제대로 했을 때 그 저 끝에 계시는 지지자분들의 지지율까지도 좀 생각해서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역시도. 그러니까 이제 백골단 같은 경우에 몇몇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저게 후지지 않냐. 너무 그 국회 소통관에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얀 헬멧을 쓰고 나오고 약간 무슨 철거반 공사장 철거반처럼 해서 나타난 거라고 너무 보기 싫다라고 하는 게 일반 대중의 생각인데 제가 정치 고관여층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에는 확실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결연해 보이고 네. 약간 수호대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왜곡된 정치적인 본인들의 표현 방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그거를 되게 지지하고 그런 분들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몇몇 잘못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지도부가 됐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됐든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왜 쉬쉬하냐. 그거를 비판했을 경우에 지금 당의 주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극단화된 그분들이 좌표를 찍어서 그분들을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당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짠물이 남을 대로 남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사해바다처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활개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단화돼야지만 지금 뭐 언론의 주목도 받고 네.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나 백골단이었어, 나 뭐 했어 이런 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의미도 잘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백골단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저도 몰랐었거든요. 사실은 맨 네. 처음에. 근데 이승만 자유당 정부 때 뭐 서북청년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백골단은 어떻게 보면 물리력을 행사해가지고 정치 깡패처럼 활동하겠다라는 건데 네, 그렇죠. 네. 21세기 2024년도에 강목 들고 자기네들 말 안 듣는 정치인들, 그다음에 뭐 여당 정치인들, 야당 정치인들을 우리가 무리지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완력을 행사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묵살시키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은 뭐 국가의 적으로 지목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 그게 사실 일반 대중들의 생각했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김민전 최고는 정치학자라고 하시는 분이 그것도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나왔고 박사학위는 또 미국에서 받으셨는데 아주 중도적인 정치학자였던 분께서 그런 기자회견을 주선해 주시고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고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몰랐다라고 하면서 이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라고 발언하셨는데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네. 가지고 있는 그 인식 자체는 변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차후에 나왔던 권성동 대표가 보여줬던 그 무책임한 발언들. 비판은 하지만 비판은 하지 않는. 그러면서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네. 저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 당이 지금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탄핵이 인용됐었을 때 대선 국면으로 넘어갈 텐데 그럼 중도 확장성을 보여야 되고 네. 우리가 이제 중간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중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스탠스를 바꿀지 그것도 한번 두고 보고 지켜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김민전 의원 그 사건 났을 때 저는 그러니까 되게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정말 징계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진짜 어물쩡 사실은 좀 넘어갔고 그 부분은 이준석 의원이 꼬집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고 나니까 오늘 또 김민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그 관련해서 윤 대통령 참 바보 같다. 지금 부정선거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대통령직을 걸었다. 뭐 이런 글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참 그 김민전 의원은 참 글쎄요. 그 끝에 있는 그분들만 그냥 보고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저렇게 달리는 건지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왜 저러한 메시지 관리를 안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정치인이 본인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뭐 당에서 이 목소리 내라 하지 마라 하긴 힘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없애기 위해서 계엄을 했고 부정선거를 없애기 위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네. 이게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이 되는 것처럼 자꾸 살을 붙이려고 하고 있고 네. 김민전 최고도 이상한데 자꾸 심취해 계신데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쭉 말씀드렸지만 제발 제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명언과 오늘의 키워드는 그냥 제정신 차리자. 네. 제정신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목소리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정말 그 자통당에 가까운 그분들이 목소리 크게 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 눈치 보느라고 말을 못한다. 네. 반대로 여러분들과 같은 이 방송 보고 계시는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머 김민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고 소리 크게 내면 와 과연 저렇게 계속해서 저런 얘기도 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생각에서 계속해서 듭니다. 어쨌든 부정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간첩 99명 성관이 연수원에서 잡아서 일본 오키나와 미군에 데리고 갔다. 요 기사 보셨죠 혹시? 네. 기사를 디테일하게 읽진 않았습니다. 네, 이거 딱 보시는 순간 어떠셨어요? 보시는 그러니까 순간? 스카이데일리가 어떤 순간부터 정론지가 되고 네. 스카이데일리에 계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카이데일리를 추종하는 세력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자꾸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인용이 많이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간 신문 많이들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조선 중앙 동아 뭐 하물며 뭐 한겨레 경향 신문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사실 꼴 보기 싫은 신문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기사라고 하는 게 사실을 전제로 보도를 하지만 그게 또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고 하지만 네. 스카이데일리에서 지금 내고 있는 보도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의 주장 그리고 이제 이게 카더라라는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그걸 또 퍼나르는 단톡방이 많습니다. 저도 원치 않게 그런 단톡방에 강제로 초대돼 가지고 그런 글을 매일 보고 있는데 저는 아예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면은 뭐 기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우선 확인은 안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중국인 해커 99명이 체포됐다는 전제 하에 네. 그게 만약에 그분이 잡혀가지고 그 주 1미군이 있는 오키나와로 끌려갔다라고 칩시다. 네. 그럼 중국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자국민들 99명이 한 명도 아니고. 미군한테 잡혀가지고 일본으로 끌려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해커인지 아닌지도 우선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해커라고 치더라도 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민 99명이 그렇게 대한민국에 있다가 끌려간 상황인데 입장문 하나 내지도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게 중국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막 중국 그 좋아하는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북한, 중국, 뭐 선관위, 서버 이런 것들, 네. 부정선거. 그러니까 아주 듣기 좋고 눈이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 같은데 그럼 중국 대사관도 한번 취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요. 중국 대사관을 취재해라. 요것도 괜찮고. 네. 그리고 김준호 전 대변인께서 이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카이 데일리 얘기하시다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스카이 데일리 막 이러면서 눈을 질끈 감으셨다. 네. 네. 어쨌든 이참에 사실 이러한 무책임한 보도 그리고 무언가 목적이 다분히 보이는 이러한 보도들 글쎄요 좀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대통령의 옥중 서신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체포 직전에 공수처로의 체포 직전에도 영상 편지와 같은 형식으로 대국민 담화를 전달했고 또 체포 이후에는 뭐 지금 수감 상태에서는 변호인단을 통해서 옥중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뭐 옥중 정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앞서 우리 강찬호 그 설주안 변호사께서는 전체 국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일부 지지자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정말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어쨌든 지금 아직 탄핵이 인용되기 전이니까 직책이 대통령 신분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어떤 태도, 어떤 메시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우선 설주원 변호사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내시는 대국민 담화가 대국민이 아니라 대지지층 담화인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고 슬픕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통령이 되셨고 네. 그리고 불구속 수사를 저도 개인적으로 바랬고 그래야 된다라고 주장해 왔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구속은 되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담화를 공수처에 체포되기 직전에 또 한 번 내셨었고 영상 담화를 내셨었고 그랬죠. 그다음에 어제도 내시고 하셨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담화를 내실 때 만약에 진정한 대국민 담화라고 생각하고 담화를 내셨으면은 우선은 국민들께 사죄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 일이 초래하게 된 거에 대한 본인의 소회나 본인의 사과, 잘못 이런 거를 우선 시작점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과 그거에 대한 사과가 명확하게 설명이 된 다음에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1월 1일에 내신 담화를 보시면은 네. 뭐 국민 여러분들 뭐 고생하신다. 날 추운데 여기 나오셔가지고 뭐 걱정이 된다. 유튜브 생중계 보면서 뭐 힘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국민들께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지층한테 내신 거고요. 유튜버들한테 한 거고요. 더 열심히 중계해라. 더 열심히 목소리 내달라. 사람 더 많이 모아달라 이거고. 그다음에 가셔서도 그 폭도들에게 폭동하신 분들께도 폭동을 일으킨 그 사람들에게도 하는 얘기가 뭐 폭력은 안 되지만 경찰분들 그분들 선처해달라. 뭐 그분들은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네.
아니 본인이 법조인이면서 검찰 출신이라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개업만큼이나 국가적으로 이미지 훼손에 큰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의 뭐 대경제가 힘들고 대내 경제가 힘들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하는데 그 지금 불타오르는 대한민국의 이 어렵고 어지러운 상황에 기름을 계속 끼워 붓고 있는 게 과연 누군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가지고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는데 누가 나쁜 사람인지 번갈아가면서 경쟁을 아주 극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동반자가 사라지니까 지금 약간 좀 과하게 표현하면 지금 미쳐서 날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저희 댓글 보면 윤석열, 이재명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라는 글 써주시는 분들도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자신의 방법에 대해서 뭐 왜 이렇게 됐는지 잘못을 뉘우치는 얘기는 절대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메시지를 보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정당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가 그냥 여실히 느껴집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라고 이제 워딩으로 강조를 했고, 그리고 글쎄요. 지금 본인의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구속 기소가 되었는데도 생각의 변화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뭐 재작년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총선 직후에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는 뭐 의견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에 관련돼서 많이 심취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선거에 질 수가 있지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대통령께서 대통령 된 것 자체가 부정선거이고 그다음에 2022년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자체도 국민의힘이 아주 큰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그거 자체도 부정선거가 되는 그 거거든요. 얘기는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긴 게 부정선거가 아니라 본인이 더 큰 차이로 이겨야 되는데 아주 작은 차이로 이긴 게 부정선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7% 차이로 이겼어야 되는 거를 이제 0.73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럼 지방선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치더라도 지방선거가 설명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 작년 4월에 있었던 총선 같은 경우에 제가 후보로 직접 나와봐서 아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흘러가는 언론이나 여론에 대해서 너무너무 예민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그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악재들 그러니까 뭐 황상무 핵칼 그리고 이정섭 그 전 국방부 장관의 이제 그 호주 대사 임명 그리고 뭐 대파 사건 그다음에 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포함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부정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원구에 출마를 했었는데 네. 뭐 노원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노원구가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지만 마들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주공 아파트 16단지까지 있는 곳인데 그 주공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출근을 할 때 마들역으로 많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럼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강남권에 출근을 많이 하시고 광화문 쪽에 출근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분들은 정치에 전혀 무관한 분들이고 일반 직장인들인데 그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수많은 직장인들이 아침 인사를 하기 위해서 나와서 제가 피켓을 들고 있는 저를 보면은 모세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아주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이렇게 갈라져 쫙. 네, 빨간 옷을 입은 정치인을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딱 와닿네요.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는 내가 이거 가뜩이나 힘든 지역에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이길 방법이 없구나. 왜냐면은 고래가 저렇게 꼬리짓을 치면은 송사리인 저는 아무리 열심히 헤엄을 쳐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피부로 체감한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봤었을 때는 지금 총선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부정선거 여론은 말이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그 이경민님께서 의료개혁 여파도 좀 컸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의료개혁도 참 한몫을 단단히 했죠. 지금 맞아요. 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 들고, 와, 진짜 그때 당시에 총선에서 뛰었을 때의 후보들의 그 심정이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간접적이나마 좀 알겠다라는 생각도 네. 아유 듭니다.